이것이 K방산이다. 이번에는요, 중동입니다. 우리 공군의 최정예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에 태극기까지 그리면서 그냥 관객을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전현 평론가. 아니, 들리는 얘기로는 뭐 거의 그냥 K-팝 아이돌 수준의 환호성이 터졌다고 해요? 네, 현장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진 이유가 있습니다. 블랙 이글스 공군 비행팀의 역량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중동에서 열린 최대 방산 전시에서 공군 비행단이 고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뭔가 태극 무늬를 그리는 태극 기둥도 좀 있으면 보이실 수가 있고요.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멋있죠? 그리고 무궁화 꽃잎 모양도 만드는 무궁화 기둥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봐도 멋있지만 현장에서 하늘에서 저런 모습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박수가 터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압권으로 꼽히는 장면도 있습니다. 4대의 기체가요. 2대씩 좌우 상공에서 이렇게 빠른 이렇게요? 속도로 날아옵니다. 네. 그렇다가 치킨 게임을 벌여 뭔가 부딪히는 거 아니야? 아슬아슬한데 서로 비껴가는 장면. 지금 환호성 소리 들리시죠? 현장에서 정말 대단한데요? 감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시동 꺼진 건 아니야? 라고 아슬아슬하다가 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 내뿜으면서 다시 하늘로 치솟고 정말 세계 최고다라는 탄사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24가지 고난도 동작도 선보였고요. 360도 회전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블랙 이글스는 30분간 이어진 시범 비행 동안 최대 2,400m 상공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K방산 기술도 뛰어나지만 저렇게 공중에서 화려한 쇼로도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리나라 상공이 아니라 사우디라는 거예요. 아니 저 기종이 사실 T-50B가 알고 보니까 이게 남의 게 아니라 우리 국산이에요. 그래도 더더욱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공군 뭐 조종 실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아니 근데 사우디 저기가 리야드라는 곳이 굉장히 고원이라서 아니 여기서 비행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건조하잖아요. 사우디는 강이 없습니다. 다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온이잖아요. 두 가지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렇게 그 에어쇼를 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건조하다 보니까 공기의 밀자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자, 비행기가 뜨는 이유는 뭐죠? 날개의 위아래의 기압 차이거든요. 그런데 쭉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밀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죠? 밀도가 높아야지 뜰 수 있어요. 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밀도가 낮으면 잘 뜰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온이다 보니까 산소가 희박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엔진에 쭉 공기가 유입돼서 팡 하고 에너지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저런 에어쇼는 갑작스럽게 수직급 상승을 하고 수직급 강화를 하려면 출력이 빵빵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종사들과 세계 최고의 우리 비행기가 저렇게 편대 비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곳에 했던 그 조종사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 보면요 얼마나 가까운지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이거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T-50 기종이 임재 변호사 이게 원래 이제 공중 급유가 또 안 되는 기종이다 보니까 해외 에어쇼 가는 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갈 때는 이거 기체 일일이 분해해가지고 화물기로 싣고 가서 또 거기서 조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사우디는 어떻게 간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요. T-50B 항속거리가요. 1,800k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기름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쉬어서 끊어서 중간중간 기름을 넣으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기름 넣고 다시 출발하고 이 여정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이번에도 에어쇼 참가하려고요. 1월 말 원주 기지에서 출발을 해서 오키나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오만까지 거쳐서 사우디에 당도했습니다. 인도에서만 급유 3번, 11,300km의 어려운 비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장 3달 전에 있었던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고 했었으나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이제 급유를 일본에서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아서 참석 자체가 불발됐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 항공기의 급유를 지원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면은요, 일본 오키나와 활주로입니다. 블랙이글스 편대가 이제 차례차례 저렇게 오키나와 활주로에 내려앉는 거죠. 이게
임재 변호사 설명처럼 일본이 처음으로 그 자국 땅에 있는 자위대 기지에 한국 공군기가 내려서 기름을 넣는 거를 허가한 겁니다. 그러면 왜 달라졌을까? 그 달라진 기류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の件については日韓の防衛当局間の調整が整わなかったため韓国空軍機の那覇基地への飛来は中止となりました。韓国空軍のブラックイーグルスが初めて日韓防衛協力交流の新たな時代の幕開けと考えています。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거부했었잖아요. 급유해 주는 거. 근데 왜 달라진 거예요? 네, 국제 정세와 영향이 있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가 본격화되다 보니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또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한국 측에 손을 내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블랙이글스가 대만을 중간 보급 기지로 활용했는데 중국과 대만이 좀 미묘한 부분이 있었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착, 뭐 여러 가지의 국제 상황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블랙이글스가 일본의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 행사도 하고 또 블랙이글스가 이달 말에는 오키나와 기지를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활발한 서로 간의 견학이라던가 교류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늘 간의 저런 팀 교류까지 이어지는군요. 자랑스러운 또 우리 K방산 우리 블랙이글스 소식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전차나 자주포 수출도 잘하고 무기 수출 잘한 거 아니야? 단 한 대의 전차도 수출을 못했어요. K방산의 가성비나 계약 이행 능력을 앞지를 수 있는 우리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못해요. 독일의 K방산에 대한 견제와 질투 정말 이제 이를 갈았다. 이건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1조 5천억 달러.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돈입니다. 미국 국방 예산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액이 되는데요. 이에 맞서 유럽도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 어떤 무기들을 더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 K방산의 위력은 어떤지 대한민국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전 세계가 지금 K방산에 열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산주 주가도 막 치솟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일반인들이 조금 당황해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전차나 자주포 수출도 잘하고 무기 수출 잘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2022년 이전까지는 단 한 대의 전차도 수출을 못했어요. 그랬나요? 네. 우리가 전차를 수출하게 된 게 네. 2022년 첫 사례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최고의 가성비, 납기일도 빠르고 이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계약을 따낸 거고. 그럼 2022년 이전에는 우리가 가성비, 계약 이행 능력이나 무기의 우수한 성능이 없었냐? 그건 그것도 아니란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자면 지금의 이 K방산의 질주는 우리 K방산의 독보적인 경쟁력도 있지만 사실 전쟁 특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돌아가면 1990년대 구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이제 러시아가 등극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 전 세계는 탈냉전 기저하에서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앞다퉈 자국의 방위산업 기반 역량과 군비를 축소하는 데 열을 올렸는데 반세기가 넘도록 매년 해마다 국방비를 증액하고 방위력을 증강했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북한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출을 하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지금에 들어서서 보니까 이게 수출 효자 산업이 되었고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업계에서는 푸틴한테 감사패라도 줘야 되는 거 그래요? 아니냐. 푸틴 다음에 이어서 김정은부터 김정일, 김일. 그러면 이렇게 전쟁 특수를 어쨌든 맞이했는데 저희가 가성비가 엄청 높잖아요. 에이브럼스나 독일 레오파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뭐 180억, 3배, 4배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빠르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한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하면 될까요? 그 능력을. 레오파르트 전차가 정확하게 따지면 3.5세대 전차예요. 대당 가격이 200억에서 250억 정도 합니다. K2 전차는 3세대 전차고 K2 전차를 우리 한국 육군이 96억에서 98억에 납품받았어요. 100억 언더예요. K2 전차 2대, 3대 살 돈으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야 되는 엄청난 가성비. 성능은 사실 견주어 보면 엇비슷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래요? 대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K2 전차는 실전 투입 경험이 없죠. 사실은 무기체계의 가장 중요한 게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찌됐든 압도적인 가성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주요 장점이고 또 하나는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수준을 해놓고 1년에 8대밖에 못 만들었던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왜 8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군사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독일이 예전에 그런 군사 강대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연간 K2 전차를 100대 이상 생산하거든요. 총알 배송이라고 할 정도로 네. 뭐 안 되면 우리가 유스드 사용하고 있는 전차를 신품과 동일한 성능을 갖추도록 해서 그거를 이제 전쟁 중인 나라는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면 뭐합니까? 그쵸. 당장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의 이러한 K방산의 가성비나 계약 이행 능력을 앞지를 수 있는 우리보다 경경 우위에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못해요.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 K2 전차와 K9 자주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차랑 자주포는 어떻게 싸우죠? 사실 전차랑 자주포가 전차랑 자주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차는 120mm 포탄으로 싸우는 거고요. 자주포는 155mm 포탄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차나 자주포를 아무리 많이 만들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포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이 한 해에 155mm 포탄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내부에 있는 공장에서요? 네. 1000개. 대략 10만 발에서 15만 발을 생산해요. 택도 없는 숫자를 근데 얘기했네. 우리나라는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풍산이라는 회사는요. 155mm 포탄만 보면 연간 30만 발에서 35만 발을 생산해요. 한 회사에서요? 네. 미국 전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네요. 근데 사실 풍산의 주요 관계자분이 네. 이건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사시 더 할 수 있다? 50만 발에서 55만 발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조차도 연간 155mm 포탄을 10만 발에서 15만 발 내외를 생산하는데 그거밖에 생산 못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30만 발에서 35만 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정말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패키지 딜 방식이 굉장히 주요했는데 무기를 제공받으면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술 습득 효과와 그다음에 현지에서의 고용 유발 창출. 효과, 네. 산업 파급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일석삼조죠.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더해서 플랜트 수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공장을 설립해주고 그리고 공장 내부에 있는 파실리티, 생산 설비까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들어가는 거죠. 풀 패키지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바운더리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캐나다도 60조 원짜리 CPSP 독일로 하여금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지어주는 조건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지금 캐나다 정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무기 방산에 대한 국방 영역만이 국한되는 게 아니다. 다른 타 산업과의 영역까지도 해서 큰 틀에서 빅텐트로 간다.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근데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독일인데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해요. 근데 그 둘은 워낙 방산 규모가 크잖아요. 사실 우리가 비교할 수조차도 없죠. 그쵸. 이제 몇 년 전에 호주 정부에서 차기 전투 장갑 차량 도입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도 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최종 2개 회사가 이름을 올립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한화가 경영합을 했어요. 당시 제가 독일 라인메탈 관계자하고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한국의 한화라는 기업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감히 해보십시오. 우리를.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나 자주포 타고 다닐 때 우린 소 달구지 타고 그쵸. 다녔어요. 그리고 막말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도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앞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건 독일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라인메탈을 누르고 한화가 AS21이라고 하는 레드백 장갑차가 선정이 돼버렸어요. 네. 일단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2년에 폴란드로 하여금 레오파르트 전차가 또 K2 전차에게 고배를 마시게 되죠. 맞죠. 그리고 또 금년 3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2일까지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독일의 티센크루프사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다행히도 우리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원팀을 이루었긴 했는데 저도 꼭 수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독일이 사활을 걸고 이거는 독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왜냐하면 이번까지 지면은 진짜 코가 그러면 납작해지네. 진짜 코가 납작해지죠.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건데
독일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잠수함 잘 만든다고 하는데 디젤 잠수함은 원조가 원래 독일입니다. 전 세계 넘버원은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의 디젤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독일보다 더 잘 만든다고 하는데 네. 독일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원조물인데. 어쨌든 지금 독일의 우리의 K방산에 대한 견제와 질투, 시기, 독일이 재작년 국방 예산이 90조였어요. 그리고 작년 130조. 올해는 일반 회계와 특별 기금 회계까지 총 합쳐서 170조 원. 거의 우리의 3배. 우리나라 올해 2026년 네. 역대급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정부 세출 예산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66조 원 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2배 내지 3배 정도 독일이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정말 이제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방위 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죠. 그렇죠. 근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제조업 제조업에 있어서 명품 강국이죠. 명품 강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압도적인 가성비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어떤 납기 준수 능력 이거는 충분히 추월당할 수 있는 경쟁력이에요. 독일이 맘만 먹으면 이건 추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K방산의 지금 현재의 경쟁력은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 잡아야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저는 바라보지 않고 못한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네. 그 이후에 우리의 일종의 방산의 DNA나 네.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무기를 갖고 전 세계 방산 수출 세일즈 마케팅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제까지의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약간 오리지널 무기 쪽이잖아요. 뭐 자주포, 전차, 앞으로 이제 재배치될 것들은 뭐 드론이나 AI나 이런 첨단 무기 시스템일 텐데 그쪽에서는 별로 강점이 없나요, 저희가? 좀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이 미국과 견주어 보면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한 7, 8년 전에 미국의 고등학교 한 학생이 진짜 시중 월마트에서 구입 가능한 10수만 원대 드론, 쿼드콥터형의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드론에 권총을 매달아서 리모트로 격발 시험을 하는 것을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해서 네. 우리 육군이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네. 드론봇 전투단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거기다가 소총 달고 해서 드론에다가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 한 학생이 7, 8년 전에 하던 걸 지금 우리 육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육군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는데 전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데 네. 좀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박차를 가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현대전 드론은 거의 무시무시하잖아요. 자폭도 있고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보면은 수중 드론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잠수함도 터지고 있고요.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현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는 2,500만이었는데 지금 2,000만이 채 안 된대요. 인구가요? 네. 네. 근데 이제 병사들이 나이가 48세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80% 이상이 드론에 의지한 전투를 한대요. 그러니까 드론이 없으면 전투를 수행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간 400만 대에서 450만 대 드론을 조달하겠다. 네. 근데 지난해 전반기까지 150만 대밖에 조달을 못했대요. 그래서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 중국산 DJI랍니다. DJI는 1년에 약 2천만 대 내외의 드론을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드론 시장을 전체를 다 해도 20만 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DJI 한 기업에 불과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규모가. 근데 자기네들이 DJI를 쓸 수가 없대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우크라 정보당국이 최근에 발견한 사실인데 네. 아직은 자기들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데 중국산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왜냐? 왜요? 중국산 드론의 그 내부 부품에 자폭 기능이 탑재돼 있대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시한폭탄처럼 아 정말요? 그러면 중국산 드론을 도입해서 우크라이나 병역 내 기지에 보관하고 있으면 일정 시간이나 또는 원격으로 조종해서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대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의심이 우크라 된다. 정보 당국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폭 드론이라고 하면 자폭용 드론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 요인 암살이나 또는 적 전차나 적 기지를 향해서 자폭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이 아니라 이건 쉽게 얘기하면 시한폭탄이 내장된 자폭 드론인 거죠. 근데 이거 진짜 민감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민수용 부품에 그런 예를 들어서 산업 스파이나 뭐 중간에 누가 꼈던지 개조를 할 때 뭐 스파이가 와서 그렇게 했다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회사가 한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많네요, 그래도. 근데 1년에 한 3분의 1이 없어져요. 아. 그리고 3분의 1은 거의 유령 회사예요. 가보면 그냥 간판만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나머지 운영되는 드론 회사를 가면 간의 수공업 방식이에요. 그냥 사람들 옹기종기 앉아갖고 여기서 작업장에서 드론을 조립하고 있어요. 기술 회사가 핵심 아니네요. 부품은 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드론의 핵심 부품이나 구성품 90% 이상이 다 중국에 잠식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작년에 모 드론 회사를 가서 중국산 드론 부품 이렇게 많이 쓰면 되냐 그랬더니 그 지적을 받으신 대표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 교수님 혹시 알고는 얘기하시는 거냐고. 제가 뭘 모르냐 그랬더니 대부분 우리나라 드론 회사들이 거의 100% 드론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네. 그걸 알고 있다. 네. 근데 그거를 안 쓸 수가 없대요. 왜냐?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 준대요. 중국 정부가. 그 부품을요? 네. 아, 정말요? 근데 어떻게 안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뭐 선택하고 말 거가 없네요. 근데 이제 중국산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격도 저렴한데 요즘엔 품질도 굉장히 성능도 좋아졌어요. 중국산이 좋아요. 근데 군사용 드론에 중국산을 쓰면 백도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작년 12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드론 도미넌스 정책을 발표합니다. 뭔가 더 추가적으로 되는 건가요? 지금도 뭐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20% 이상은 중국 거를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딱 중국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라고 돼 있는데 20% 허용해 주는 건 뭐냐? 네. 배럴이랑 모터예요. 그런데 이제 왜 문제냐? 결국 이제 100%로 했어요. 중국산 모터랑 배터리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100%다 중국산 배제. 자, 근데 우리나라가 군사용에 중국산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한미 군사동맹 있잖아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해야 되는데 네. 연합 군사훈련, 연합작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미군이 안 하죠.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산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지금 서명을 했는데. 그리고 일단 우리 시장은 미국이 중국산인데요? 다행히 네. 예외로 해준 국가들이 있어요. 파이브 아이즈에 있는 5국가랑 거기다 플러스 1, 한국을 포함시켜줬어요. 한국은 예외로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되냐? 철저하게 군사용 드론에는 중국산을 배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잘 몰라요. 국방부도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미래에는 전쟁의 양상이 좀 어떻게 바뀌나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ADD 그리고 현대로템 등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들이 엑소슈트, 근력 증강 수트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 5년 전에 직접 그 개발 부서에 가서 착용도 해봤고 시범도 해봤어요. 아이언맨 같은 거예요?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엑소수트라고 하는 근력 증강 수트를 입고서 네. 외계인들과 전투를 벌여요.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방산 기업들도 한 5년 전에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개발했으면 빨리 보급해서 쓰면 되지. 네. 왜 안 쓰고 있을까요? 질문. 너무 비싸다. 땡. 양산이 안 된다. 땡.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약하더라, 내구성이. 그러니까는 방탄 헬멧도 7.62mm나 또는 철갑탄을 쏘면 이게 관통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방탄 헬멧을 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방탄 헬멧을 더 단단하게 만들면 되죠. 그럼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그럼 무거워지잖아요. 네. 1.2에서 1.5kg가 초과되면 경추 디스크가 걸립니다. 전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량화, 가벼워야 돼요. 사실 과거에 방산 비리하면 뭐가 있을까 떠올려 보시면 뚫리는 방탄복이 있었어요. 네. 국방부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탄복을 놓고서 앞에서 사격을 쐈어. 했는데 네. 이게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대로 관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막 저녁 8시, 9시 뉴스에 나오면서 이슈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안 뚫렸으면 제가 비리라고 그래요. 그게 뚫렸으니까 비리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방탄복에 네. AK-47 소총에 철갑탄을 놓고서 바로 앞에서 쏜 거예요. 이거는요 미군들이 쓰고 있는 방탄복도 AK-47에 철갑탄을 놓고 쏘면 그대로 뚫려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방탄복이 훨씬 더 방어력이 뛰어나면 좋지만 전술적인 행동인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그러한 설계를 한 거예요. 자, 엑소수트와 같은 근력 중강 수트를 만들었어요. 핵심은 배럴입니다. 배럴이 오래가야 문제 되는군요. 때문에 네. 전력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아, 등에 배터리를 짊어 다니는데요. 그렇죠. 이 배터리 무게가 가장 무거워요. 그리고 배터리의 면적이 가장 커서 피탄 우려가 커요.
이거 오히려 돌아다니는 표적판이야. 아. 배터리 맞추면 폭발하니까. 아, 그러네요. 그럼 배터리를 경량화하니까 이게 운영 시간이 줄어들어요. 금방 꺼져. 배터리 때문에. 네. 근데 배터리를 경량화하고 소형화하는 게 이게 지금 한 몇 년째 이 극복되지가 않고 있어요. 기술적 난제로. 엑소수트 근력 중강 수트는 이미 구동 기술과 센서 기술은 완벽하게 구현이 됐는데 배터리 기술 때문에 지금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진짜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라 네. 진짜 괜찮아요. 바뀌는지 내가 전혀 SF 모르니까요. 공상과학성 얘기 많이 하지 말라고 방위산업엔 그거 전혀 도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인명 중시 사상의 대두. 과거에 우리가 전쟁을 보면 병사 한 명의 목숨이 다수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되는 걸 강요받았어요. 그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졌죠. 그게 너무나 당연하던 네.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군 병사 한 명이 해외에 파병 갔다가 병사가 사망하면요, 미국 본토 내 반전 여론과 시위, 그다음에 대통령이 막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병사 한 명의 목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규모가 작아져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첨단 기술 강군으로 체질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들을 접목하는데 가장 위험한 임무 중에 하나가 폭발물을 탐지해서 폭발물을 제거하는 임무가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안 합니다. 로봇을 통해서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에 이 로봇을 들여보내서 네. 폭발물을 탐지하고 집게발을 달고 폭발물을 직접 제거까지 합니다. 아, 눌러서 폭발시켜버려요? 눌러서 폭파하는 경우도 있고 내관을 제거하거나 그렇게 해서 정교하게 수거하는 가능해요? 경우로 그렇게 정교하게 지금 하고 있죠. 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임무나 또는 위험한 작전도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 로봇이 하고 있고, 드론도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어요. 드론에 라이다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능을 부여하고 AI 기능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이제 드론이 처음 가는 지형이나 또는 처음 들어가는 건물에 스스로 입구를 찾고 자기가 스스로 임무 판단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군요. 이제 목표를 그렇죠. 향해서. 가령 이스라엘 국방군이 하마스 고위 간부를 경고한 지하 동굴에 숨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AI 라이다 기능을 탑재한 드론을 들여보내요. 그럼 드론이 알아서 표적을 찾고 표적을 식별해서 공격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약간 충격적이게도 최근에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공개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AI를 탑재한 지휘 결심 체계를 통해서 군사작전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라벤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라벤더 시스템은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지휘관에게 지휘 결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보조 장치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가령 하마스 무장대원을 한 명을 살상하기 위해서는 이 라벤더 시스템은 10명 내지 15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허용하고 있어요. 아, 그럼 10명에서 15명까지는 그 기계 판단 하에 그 작전을 수행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네, 민간인 부수 피해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불가피한 거죠. 가령 하마스 무장대원 한 명이 아니라 하마스 고위 간부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라벤더 시스템은 민간인 부수 피해를 최대 100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윤리적 비난을 받았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기술이 진일보되면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양자 기술이 있어요. 그 양자 기술이 그 AI 라벤더 시스템에 접목된다면 전장의 복잡 다양한 그런 전장 그 요소들을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민간인 부수 피해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겠죠. 정확하게 표적만 제거할 수 있겠죠. 아,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진보라고 하는 측면이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이나 부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AGI가 그러면은 개발이 되면 오히려 군사 피해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것도 또 다른 네. 세계전의 양상이네요. 네. 그러면 이런 세계전의 양상에서 한국 방사는 정말 많이 뒤쳐져 있으니까 지원을 또 많이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는 기반 전력 체계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 위주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는 첨단 미래 지향형 무기 체계, AI나 드론, 로봇 등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방산 기업들이나 정부도 이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방산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 3년 안에 이런 우리의 가성비 시대는 사실 장밋빛 미래는 끝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포텐셜이 있는 분야들이 있을까요? 주식은 아무도 모르죠. 저는 이제 주식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은데 왜 많이 저는 잃으셨어요? 20년 전에 이제 주식을 그만두고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방산 전문가신데 왜?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더라면 정말 누구보다 투자를 잘했을 텐데 그때 사실 아는 거에만 다 투자해 놓으셨어도. 그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이 네. 힘든. 지금 방산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RG 넥스원 등 방산 4개사, 이제 카이를 포함해서 이 4개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10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라는 거는 계약은 수주했지만 아직 물량을 납품 안 해서 아직 납품 대금을 받지 않은 돈만 103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앞으로 수주해야 될 거. 신규 수주 건데. 금년 상반기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자면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까지는 방산주에 대한 투자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단기로부터 중기, 장기로 접근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로부터 장기로 갈수록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니까 그건 누가 몰라서 얘기해 이럴 수 있는데, 근데 2026년 네. 올 한 해에 가장 주목해야 될 K방산을 꼽자면 저는 K해양방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해양방산이요? 네, 우리나라 해양방산의 양대축은 HD 현대중업과 하나오션인데요. 네. 이 두 회사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방산이라고 하면 마스가 프로젝트를 좀 겨냥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조선업 강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조선업의 경쟁력이 그대로 해양 방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최근에 또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으면서 특수 대형 세빙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고 있다라는 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극 항로가 거의 다 얼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북극 항로가 이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정작 미국은 대형 수송선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노르웨이 등 전 세계 몇 개 국가만이 이러한 대형 특수세빙선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대형 특수세빙선은 크기도 커야 되고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를 탑재를 해야 돼요. 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SMR에 대한 소형 원자로 기술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배를 만드는 데도 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린 모든 게 가능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양 방산 또는 조선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를 선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1호 방위 사업학 박사 최길 교수님과 함께 K방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그 정치적 수사라는 레토릭을 보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가리켜서 레짐 체인지라는 영어를 공식적으로 카메라에 나중에 그러잖아. 내가 했잖아, 레짐 체인지 했잖아.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도 조만간 임박했다. 네,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이란에 대해서는 뭐 어제도 전화 와서 뭐 당장 전쟁 날 것처럼 얘기해서 부모님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안 합니다. 네. 당장 한다는 그런 정확한 시그널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요, 자랑스러운 우리 K방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우리 지금 K방산이 날개를 달았죠. 그런데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경남 거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경남 거제입니다. 지금 어제 이제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남 거제 조선소라는데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죠? 캐나다 카니 총리, 그리고 여기 보면 김민석 총리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김동관 하나오션 지금 부회장이 지금 통역이 없습니다. 공군 통역장교 출신이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오션 지금 거제 조선소에 직접 케니 총리가 방문을 해서요.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죠. 정말 우리나라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네. 디젤 잠수함
바로 장영실함을 직접 살펴보고 아. 타보는 예.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카니 총리한테 굉장히 김동관 부회장이 이 성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고 또 깜짝 놀랐다면서 김동관 부회장을 또 지켜 세우기도 했다라는 지금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김민석 총리, 오른쪽에 김동관 부회장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그렇군요. 있네요. 네. 아니 사실 장영실함 위력 저희가 몇 번 짚어드렸지만 말해서 뭐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그 잠수함 기술을 총 집결한 디젤 잠수함인데 덩치는 더 커지고 공격력은 더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덩치가 커지면서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늘어났고 이 무엇보다도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 수직 발사관을 10개까지 늘렸기 때문에 이 타격 능력이 무척 강화가 됐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두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전투 체계라든가 네. 혹은 눈, 귀에 해당할 수 있는 그 소나 성능도 개선됐다라고 하고 또 이제 리튬 배터리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더 빠르게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계 방산 시장의 그런 진출의 디딤돌 역할까지도 할 수 네. 있을 것이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봐도 자랑스러운 우리 장영실함인데 지난주에 이거 진수했다는 소식 저희 전해드렸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캐나다 총리가 저걸 보고 갔다 그래서 호재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다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왜 저 현장에 굳이 갔을까? 예. 한국의 조선업 현장을 직접 보고 인프라도 확인하고 싶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캐나다에서 무려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차세대 잠수함 발주를 위한 마지막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는요, 90년대에 들어왔던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상 기업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예. 경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두 기업이 손을 잡아서 독일과 노르웨이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최종 이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선정될 예정인데 예. 캐나다로서는 이게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라든가 관리 비용까지 합하면 60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초대형 프로젝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미국에서도 마스가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업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거든요. 네. 아마 이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K방산의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지금 독일이 막판 경합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발주자인 캐나다의 총리가 우리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간 겁니다. 결국 이 최종 결정을 할 키맨 캐나다 총리는 그러면 이 장영실함을 타보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Yeah. Thank you. 자,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뭐 엄청나다 이런 감탄사도 계속 했다고 전해지는데 자, 손흥민 변호사, 그러면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랑 그 독일 거랑 한번 재원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독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212CD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 장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가장 먼저 스텔스 성능이 무척이나 뛰어난 설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토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전투 체계 센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유리하다 보고 있고 네. 또 잠망경이라든가 혹은 감시 장비 성능 역시도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 개발 단계,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사항이라서 이 점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장영실함과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점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장영실함 같은 경우에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워낙 대형의 그런 잠수함이다 보니까 공격력도 상당히 높고 또 이제 수직 발사관 10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공격력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점이 충분히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 뭐 정부의 그런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예. 독일 등을 포함한 그런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그런 경합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는 독일 거는 아직 실물이 없는 거고 우리는 실물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실 뭐 직접 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캐나다로서는 어제 이 속보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예현 평론가, 앞서 우리가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이 받아낸 것도 이번에 이거 60조짜리 사업이잖아요. 이거 캐나다 걸 따내는데 이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이라던가 그 이후의 협상 과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K 방산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위상력을 가질 수 있을지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내용은 해군의 수건 사업이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K 방산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직접 언급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한미 간의 신뢰, 정보 공유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 캐나다로서도 이거 기술뿐만 아니라 뭔가 정보 공유의 기회도 한국 업체라든가 한국 기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주목할 시점이 있습니다. 사실 K 방산은 그동안 유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이번 캐나다의 이 잠수함 사업을 우리가 수주하게 될 경우 북미 시장을 적극 개척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방산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60조짜리 따내면 이게 우리 기업의 방산 수출 계약 규모로도 사상 또 최대 규모라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